자, 이 시간에는 우리 TAT 2급 306쪽에 보시면 지급어음과 관련된 전표 처리 문제 있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서 어제 받으러음과 관련된 것들, 받으러음을 받았을 때, 만기되었을 때, 해서 양도했을 때, 할인했을 때, 그리고 구도가 났을 때 다양한 그 받으러음에 관련된 회계 처리들을 쭉 수행을 해봤는데요. 지금은 이제 어음을 발행하는 경우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어음을 발행할 때는 어음 등록이 먼저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시험에서는요, 알다시피 FAT 1급에서도 그랬죠. 어음 등록을 하라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출제위원이 어음 등록을 미리 해놓고 그냥 전표 입력만 하라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급어음 관련된 일을 할 때 지급어음을 발행했다라고 했을 때 어음 등록을 하는 경우와 이미 등록되어 있는 걸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어음 등록을 하라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어음 등록하라는 평가 문제가 있겠죠. 그거 잘 구분하셔서 대처를 해야 된다. 자, 이제 지급어음 발행했다, 어음 등록하고 이런 건 사실 FAT 1급 수준이에요. 이런 수준의 문제는 TAT 2급은 잘 안 나옵니다. 높은 수준의 문제가 나와요. TAT 2급에서는. 이제 뒤에서 모의고사 기출문제 보면 알 거예요. 얼마나 수준이 높아졌는지. 자, 10월 20일 거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대신의 외상매입금을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했다 이랬습니다. 전자어음 한매를 등록하여 지급어음 명세서를 반영하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음 등록을 하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이 정보를 보고 어음 등록 작업을 먼저 하고 나서 전표 입력하는 것이 좋겠죠. 전표 입력 먼저 하고 어음 등록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자금 관리는 이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자금 관리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음 등록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프로그램이 지금 2000번 재무전자로 시작이 돼 있어야 되죠. TAT 2급 2000번 재무전자로 시작해 놓으시고, 저는 화면을 이렇게 최대로 키워놓고 씁니다. 여러분 오늘 시험 볼 때는 요 최대로 키워놓고 쓰셔야 화면 캡처를 전체를 다 해야 된다고 그랬죠. 주의해서 하시고, 자, 일반 전표에 가가지고 어음 등록을 하는 거예요. 여기 위에 있는 어음 등록 단추를 눌러가지고 어음 등록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항목이 1번 항목이더라. 가장 많이 실수하더라고요. 서두르다가 어음 수령일을 엉터리로 입력하거나 아니면 저 날짜를 그대로 놓고 가요. 그러면 이 날짜를 이대로 놓고 가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여기 날짜가 항상 컴퓨터에 있는 현재 날짜가 이쪽에 들어가거든요. 현재 날짜, 여기 컴퓨터 여기 밑에 있는 날짜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어음 수령일은 2019년 11월 22일인데 여기서 보면 어음의 발행일이 10월 20일이에요. 발행이 되겠나요? 자금 관리가 안 됐죠. 어음 발행일은 10월 달인데 어음을 수령한 날이 11월이다. 밑에서 아무리 자금 관리하려고 내가 등록했는데 왜 안 나오지? 이게 바로 그런 경우예요. 이게 바로 그런 경우. 그래서 어음 수령일에서 여러분이 침착해야 됩니다. 자, 어음 수령일을 그 문제에서 주어진 수령일로 꼼꼼하게 입력을 합니다. 2019 1020. 여기 어음 수령일만 잘 입력하면 그 밑에는 별로 실수할 게 없습니다. 자, 어음 종류는 전자니까 여기 눌러서 전자로 바꿔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금융기관은 거기 어음에 보면은 자료에 보면 국민은행이라고 자료 주어졌죠. 그래서 국민은행을 선택하는데 국민은행이 하나이니까 만약에 국민은행이 당좌도 있고 보통도 있다 그러면 여러분 당좌 선택해야 돼요. 당좌. 어음을 발행하면요 그 대금이 만기 때 당좌 예금에서 인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좌를 선택하는 거예요. 같은 은행이 두 개일 때. 그러면 국민은행 하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이거 선택하겠지만, 자, 어음 시작 번호가 약속어음은 한글은 앞에 숫자는 뒤에 입력하죠. 그런데 전자음은 숫자만 있으니까 뒤에다가 입력합니다. 004 2019 1020 12345678 9 이렇게 해서 엔터 치고 나서 매수는 한매라고 되어 있죠. 1 하고 엔터 치고 나서 밑에 등록 눌렀더니 계속적으로 등록하시겠습니까? 물어봤어요. 한 개는 이미 등록돼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요. 그러면 이제 등록이 끝난 거죠. 그리고 전표 날짜를 입력합니다. 자, 어음의 발행 날짜가 보니까 10월 20일이에요. 자, 10월 달로 해서 20일. 어음을 발행하면 대변에 지급어음이라는 부채가 증가하죠. 그래서 대변에 지급어음 반드시 거래처 넣어야 되죠. 어디다가 발행을 하냐면 대신에다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거래처는 주식회사 대신. 우리 회사는 지금 주식회사 재무전자입니다. 자, 적용은 밑에서 보시면 우리가 왜 발행했냐면 외상매입 대금을 지급하려고 발행한 겁니다. 그러면 아래에 보시면 외상매입금 반제 어음 발행이라는 4번 적용 있죠. 이거 넣어주시는데 시험에서는 적용 채점 안 하는 건 그냥 지나가시는 걸로 알고 계시죠? 자, 대변금액 그대로 입력합니다. 130만 원. 그리고 엔터 치고 차변은 부채 감소 외상매입금. 거래처는 똑같겠죠? 주식회사 대신에다가 외상매입금을 갚으려고 주식회사 대신에다가 어음 발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2001번 동일하게 하시고, 여기서 동일하게 한다고 하면서 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동일하게 하려면 이렇게 동일하게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여기 코드를 안 넣고 그냥 엔터 치고 지나가니까 요게 밑으로 복사가 돼요. 아, 동일하게 내가 했구나 하고 유유히 다음 작업을 진행하는 분이 있는데, 이 코드가 안 들어가면은 그건 동일하게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거래처를 채점하는 개정 과목들 알죠? 채권, 채무, 은행 관련 개정 과목들 코드가 들어가야 돼요. 코드가. 텍스트만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거는 엔터로 적용은 그냥 복사해도 무난하겠습니다. 외상매입금 반제 어음 발행이라고 해서 금액은 130만 원. 이렇게 하면 이제 전표 입력은 됐지만 알다시피 이 어음 관련된 것은 꼭 자금 관리하고 가죠. 그래서 지급어음 클릭하시고 F3을 누른다. 밑에 발행하고 자동으로 나와 있어요. 왜 자동으로 나오고 옆으로 넘어가 있냐면은 우리가 대변의 지급어음을 회계 처리했다는 것은 어음을 발행했다는 것 외에는 다른 작업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대변의 지급어음을 회계 처리했다. 그건 어음 발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어음 번호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어음 번호는 이제 등록된 어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근데 내가 등록했는데 안 나온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 수령일을 엉터리로 입력하고 가버린 거예요. 네. 자, 확인. 발행일은 똑같으니까 엔터 치시고 만기일을 고쳐야 되죠. 2020 0112 이렇게 고치시고,
지급은행은 국민은행 그대로 두고 엔터 치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급어음, 어음 등록하고 회계 처리하고 자금 관리하고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된다. FAT 1급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죠. 다음 2번 문제. 10월 24일 어음이 결제되었다라는 건데요. 주식회사 한성에 발행한 전자어음 3,080만 원이 만기가 되어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에서 지급 결제되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발행한 어음이 만기가 되니까 어디서 빠져나가요? 당좌예금에서 빠져나가죠. 당좌예금 계좌에서 지급 결제되었다 하는 말은 빠져나갔다 이 말이죠. 인출되었다. 네, 그래서 10월 24일 날짜로 회계 처리하고 자금 관리를 해야 되겠죠. 자, 10월 24일 날짜 입력하시고 어음이 만기가 되면 지급어음이 이제 차변에 와야 돼요. 발행할 때는 대변인데 발행한 어음이 만기가 되면 차변에 와서 부채가 감소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지급어음. 어디다 발행한 것이냐면 한성에다 발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성 코드 찾아주시고 적요에서 골라보시면 지급어음 당좌결제라고 하는 1번 적요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지급어음을 당좌예금에서 인출해가지고 결제되었다 이런 얘기. 자, 금액은 3,080만 원이네요. 30800 플러스 엔터. 또 날짜에서 엔터 치시고 이번에는 대변에 당좌예금 102번 당좌예금 어느 은행이냐 이거죠. 국민은행 검색해 주시고 당좌로 밑에 적요에서 보면 지급어음이 당좌 결제된 거 4번 30800 플러스 이렇게 하시면 회계 처리 잘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죠? 지급어음 줄 클릭되어 있으면 F3 눌러가지고 결제. 네. 자, 지급어음이 차변에 오는 것은 결제와 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지급어음 대변에 입력했을 때는 묻지도 않고 어음 번호로 지가 넘어갔었죠. 그런데 차변에 지급어음을 적으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만기가 되었느냐 회수를 하느냐. 네. 자, 만기는 여러분 지금 같은 경우입니다. 우리가 약속한 날이 되어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회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 얘기했는지 모르는데 회수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시험에는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는데 현실에서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실무에서는 뭐냐면은 자, 10월 24일 날 만기로 3,080만 원짜리 어음을 한성에다 주었어요. 우리가 주었는데 10월 24일 날 통장에 잔액이 부족해. 그러면은 만약에 한성에서 지금 은행에다가 추심을 하게 되면은 우리 회사가 부도 처리가 된단 말이에요. 약속을 못한 신용이 뚝 떨어지게 된다 이거죠. 그건 심각한 거거든요. 한번 저 사람이 약속을 못 지켰다. 사업을 하면서 약속을 못 지켰다 그러면 그 회사하고 누가 거래를 계속하려고 하겠어요? 신용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은 그걸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거래처에다 가서 사정을 합니다. 사정을 해서 지금은 좀 돈이 모자라는데 앞으로 20일 아니면 한 달 후는 우리가 틀림없이 결제가 가능합니다 하면서 한 달만 좀 연장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3,080만 원인데 그 대신 저희가 한 달치 이자 2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20만 원 들고 가서 사정하면 이 사람이 진짜 줄 것 같단 말이야.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받아야 되니까. 그러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어음 우리가 약속했던 이 어음은 가서 회수해 와야죠. 회수해 오고 새로 만기를 한 달 후로 발행한 새 어음을 갖다 주는 거예요. 지급어음. 그게 뭐냐? 회수입니다. 회수. 그래서
그러니까 지급어음이 차변에 오는 경우가 만기되었을 때도 있지만 지금처럼 구어음을 약속을 못 지키게 돼가지고 거기 상대방 거래처에다가 사정을 해가지고 가서 회수해 오는 거예요. 회수하고 다시 기간을 연장한 어음을 다시 지급하는 거예요. 그게 회수였어요. 자, 근데 우리는 회수는 지금까지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결제만 나왔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어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음 번호에 와서는 더블 클릭해가지고 찾으면 되죠. 선택. 그리고 만기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여기서 엔터 치면 커서는 위로 올라갑니다. 자, 어음을 발행하고 만기가 되고 하는 지급어음의 경우는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시험에 나올 게 없습니다. 그렇죠? 받으러음의 경우는 좀 여러 가지로 경우의 수가 달라질 수 있죠. 받았다가 만기되기도 하고 할인을 하기도 하고 배서 양도하기도 하고 부도가 나기도 하고 받으러음은 좀 프로세스가 복잡해요. 그런데 지급어음은 발행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만기되는 경우 또 하나 더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회수하는 경우 여러분 세 가지 경우가 있다. 다음에 우리 교재로 넘어가서 이제 수행 결과를 보면 우리가 처리한 것과 일치하는가 한번 검토해 보세요. 네, 여기 밑에 308페이지 밑에 수행 팁은 우리 FAT 1급에서 정리한 그 수행 팁하고 똑같은 것 같으니까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결산과 관련된 우리가 이제 결산 관리 또는 결산 처리 FAT 1급에서 한 수준 정도로 아마 TAT 2급이 결산에서 이제 TAT 2급에서는 상품 말고 제품이 나오겠군요. 제품. 자, 뭐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결산 프로세스 똑같아요. 프로세스 똑같고 고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하는 거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행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면은 고정자산을 또 등록하라고 그랬네요. 밑에 주의해 보니까 차량 운반구의 차량 1은 1절의 기초정보관리 부분의 수행 내용에서 미리 등록되어 있으므로 본 문제에서의 입력은 생략한다 그랬는데 어제 수업 빠진 사람은 요거 입력이 안 돼 있겠네요. 그래서 이것까지 어제 수업 빠진 사람은 여기 차량 1도 입력하고 그리고 어제 수업이 진행되신 분은 나머지 건물 기계장치 비품 개발비 이거를 어디다가 등록해라고요? 고정자산에 등록을 해보시다. 자, 등록해 봅시다. 고정자산 등록. 자, 이 계정 과목 이것저것을 한꺼번에 등록할 때는 이 계정 과목을 위에서 선택하지 마시고 그냥 엔터로 지나가 보세요. 여기 밑에서 여기서 계정을 선택하는 방식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에서 등록했던 차량 1이라는 거 여기 하나 보일 거고 어제 수업 빠진 분은 요거 데이터 없을 테니까 차량 1도 같이 입력을 해 주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추가로 한번 입력을 해 볼까요? 고정자산 등록. 자, 건물부터 등록해 보겠습니다. 계정에서 F2 또는 더블 클릭해 가지고 건물을 확인.
101번인가요? 101번. 공장 건물이다. 본사 건물이 아니죠? 네. 취득일 2015 0228. 자, 2015년도에 취득한 것은 기초가액에다가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취득금액 8,900만 원을 1번에다 입력합니다. 그리고 전기말 상각누계액 2번에다 입력해야 되죠. 감가상각누계액으로. (9번의) 상각 방법을 정액법이라고 했으니까 1번 그대로 둬야 될 것이고, 10번의 내용 연수는 20년이니까 20을 입력하시고, 경비구분이 500번이라는 것은 공장 건물이기 때문에 제조 원가에 반영을 해야 된다 해서 여기를 500번으로 고쳐야 된다는 거죠. 1번이 500번입니다. 네, 건물은 요상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다가 이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차량 운반구가 뭐 밑에 들어가든 위에 들어가든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자, 이제 기계장치 한번 입력해 봅시다. 기계장치 자산 코드 201번 기계 1 취득일 2016년이네요. 2016 0201. 이것도 기초가액에 넣어야 되죠. 2016년도에 취득한 거니까 9,800. 감누는 3,200. 감가상각 방법 정률법이니까 0번 그대로 두시고, 내용연수 10년이라니까 10 입력하시고, 경비구분은 500번이라고. 경비구분 500번이라는 게 바로 여기 500번 때는 제조원가를 의미한다. 자, 차량 운반구 301번은 우리가 입력한 사람들은 생략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비품. 자, 비품을 선택하시고, 코드는 401번 비품 1. 비품 1. 그리고 취득일은 2029네요. 2019 1130. 이것은 1번에 입력하면 안 되죠. 비품 1은 2019년도에 11월 30일에 취득했기 때문에 기초가 아니에요. 기초가 아니라 4번 신규 4번에다 넣어야 돼요. 1,800만원 아니 300만원이죠. 비품 300 신규에다 넣어야 된다. 이거 4번에다. 기초에 넣으면 틀려요. 신규에 넣어주시고, 상각 방법은 비품은 정률이라고 되어 있죠. 정률 그대로 두시고, 내용 연수 5년이라고 되어 있죠. 5 엔터. 경비구분 800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는 판매관리비로 처리한다 이거예요. 이 감가상각비는 그대로 두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개발비 쭉 밑에 있습니다. 239 코드 501번 개발비. 취득일은 2018년이에요. 2018년 1월 6일. 응? 1월 6일.
자, 기초가액에 넣어야 되죠, 이거는. 자, 근데 이거 중요합니다. 기초가액에 300만 원을 넣으면 틀려요. 300만 원을 넣으면. 자, 개발비가 300만 원에 취득을 했는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냐면 60만 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입력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 유형자산, 비품이나 건물이나 차량 운반구 같은 것은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차감 계정을 가지고 상각을 해나가지만 개발비는 직접 상각하는 무형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기초가액에 넣는 것은 이 기초가액이라는 건 취득가액이 아니고 2019년도 회계의 기초가액이에요. 이게 2019년도 1월 1일 날의 기초가액. 근데 유형자산은 어떻게 해요? 2019년 1월 1일 기초가액이 그 과거에 취득했던 금액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차감 계정으로 상각을 해나가니까. 그런데 개발비다, 영업권이다라는 이런 무형자산은 직접 상각하죠. 우리가 차변의 무형자산 상각비, 대변의 개발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이 감가상각 누계액 이 60만 원만큼 어떻게 돼 있을까요? 300만 원에서 빠져 있겠죠. 기초가액이. 그래서 여기는 240이라고 넣어야 돼. 240이라고. 그리고 전기말 상각 누계액은 그대로 넣는 거예요. 60만 원. 안 바뀌죠? 예. 240, 60 넣더라도 그대로 전기말 장부 금액과 여기 기초가액이 그대로 240만 원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형자산 등록할 때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예. 무심코 유형자산처럼 취득금액을 기초가액에 넣으면 틀려요. 무형자산을 고정자산 등록할 때는 취득금액 마이너스 전기말 상각 누계액, 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을 넣는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무형자산은 직접 상각이기 때문에 1월 1일 기초가액은 취득금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취득금액이 아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만큼 취득금액에서 뺀 금액을 넣어야 된다. 요거를 좀 주의해야 됩니다. 자, 이제 9번의 상각 방법은 뭔가요? 이게 정액법 그대로 두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 기간 내용 연수는 5년이죠. 그러면 5년 입력하시고 엔터 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비 구분이 800번 떨어요. 그러면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정자산 등록에서는 바로 무형자산의 고정자산 등록 시 기초가액 이 부분에 주의를 해야 된다. 그걸 새롭게 알았어요. 나머지는 FAT 1급에서 등록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무형자산 등록할 때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책으로 돌아가서 한번 해설을 볼까요? 한번 여기 고정자산에 여기 건물이 이거 우리가 등록한 거하고 요 맞는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네, 아마 다 맞을 겁니다. 이거. 네, 여기 보이시죠? 개발비는 240만 원으로 입력하는 거. 회사 계상 상각비 이거 다 서로 맞죠? 우리 자료하고. 네, 여기 주의에 이거 나오죠. 무형자산은 직접법으로 상각하므로 기초가액란에는 상각 후 금액을 입력하시오. 상각 후 금액이라는 것은 바로 취득금액에서 누계액을 뺀 것이다. 상각 누계액을 뺀 것이다. 네, 그래서 고정자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또 고정자산 관리대장이라는 것도 있어요. 시험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또 미상각분 감가상각 계산이라는 또 메뉴도 있어요. 이것도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또 양도자산 감가상각 계산이라는 메뉴도 있어요. 네. 또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라는 장부도 있어요.
예,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메뉴가 쫙 이런 메뉴들이 있어요. 네, 이것도 시험에서는 거의 안 씁니다. 나오지 않아요. 네, 그다음에 무형자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FAT 1급 할 때도 여러분하고 같이 실습을 해봤지만 이것은 의미가 있죠. 예, 왜냐하면은 월별 감가상각비를 계상을 해 놓아야 차후에 결산자료 입력에서 그 감가상각비를 계정 과목별로 입력할 때 자동으로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용을 미리 작성을 해 놔야. 만약에 이걸 미리 작성을 안 해 놓으면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그 어떻게 입력을 해야 돼요? 아까 거기 고정자산 등록할 때 그 화면에 다 회사 설정 감가상각비라는 것을 전부 시험지에다 메모해 둬야 돼요. 예, 메모해 뒀다가 그걸 입력해야 돼. 그러느니 뭐 한 개라면 그렇게 메모했다가 입력해도 되는데 지금 벌써 우리 5개인가 그러잖아요. 그걸 5개를 언제 메모하고 있겠어요? 그냥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에 가가지고 이거를 저장을 해두는 겁니다. 저장. 예. 저장을 해가지고 바로 자동으로 입력할 거예요. 우리 이거 FAT 1급에서 해봤죠?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지금 수행 내용에 하라고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우리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어디로 갑니까? 전체 메뉴에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 가주세요. 가가지고 결산호를 12월로 입력을 하죠. 12월 경비는 엔터 쳐가지고 전체를 불러내세요. 그러면 거기에 차량 운반구, 비품 개발비, 건물, 기계장치 이렇게 다 보일 거예요. 건물하고 기계장치는 500번대 경비로 간다는 거고 차량 운반구하고 비품하고 개발비는 800번대 경비로 간다는 뜻입니다. 자, 이거를 저장할 때는 그냥 닫으시면 돼요.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을 닫으면 데이터를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볼 때 예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장이 됩니다. 자, 이제 준비됐고요. 다음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필요지식에 수동결산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네. 자, 우리가 수동결산에 대해서 FAT 1급에서 다 정리했었어요. 네, 한번 항목만 비교해 볼까요? 예,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발생 네 가지 거 있죠? 네 가지. 이거 수동결산 사항이죠. 그 다음에 소모품 정리하는 거 이거 수동결산 사항. 단기 매매증권 평가나 매도 가능증권 평가하는 거 이거 수동결산 사항이죠. 예, 재고자산 감모 손실에서 비정상적인 감모는 수동 결산 사항이고 정상 감모는 수동 결산하는 게 아니라 기말 상품 재고액에서 정상 감모가 일어난 것만큼을 뺀 금액을 입력해 버리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비정상 감모만 수동 결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 정리하는 거. 12월 31일이 무슨 날이에요? 2기 확정 과세기간의 종료일이죠. 그러면 12월 31일 날 부가가치세 대급금과 예수금을 서로 상계시키는 정리분계 결산분계하고 같은 날 하는 거니까 여기다 그냥 넣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기억나시죠? 선납세금. 우리가 중간 애납을 한 것이 있다든가 법인세. 그 다음에 어제 문제 해결한 것 중에 정기예금 같은 것이 만기가 돼가지고 예금을 찾으면서 그 이자에 대해서 법인세를 우리가 원천징수 당했잖아요. 그때 원천징수 당할 때 우리가 차변에 선납세금이라는 자산 처리해놨죠. 그러면 결산일에는 이제 선납세금 자산이 없어져야 돼요. 이것이 대변해 가고 그것을 법인세로 대체시키는 것을 수동결산으로 이건 해야 돼. 선납세금 법인세로 대체하는 거 수동결산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외화 자산이 있다면 외화 자산을 평가하지요.
외화 자산. 그래서 외화 자산을 평가할 때 외화 환산 손실이나 외화 환산 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외화 부채도 평가하죠. 그래서 외화 부채를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로 외화 환산 이익이나 외화 환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손 충당금의 환입이 있다. 이거는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때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때도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것도 수동 결산사 아니요. 그거는 자동 결산에 결산 자료 입력에 입력할 수 있죠. 그러나 대손 충당금의 설정은 결산 자료 입력에다 입력만 하면 되지만 이거는 환입이라는 건 뭐예요? 대손 예상액보다 더 많이 설정돼 있으면 그걸 대손 충당금을 줄여줘야 되죠. 줄여주는 것이 환입이에요. 그 환입은 수동 결산 사항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수동 결산의 항목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동 결산은 뭐냐? 자동 결산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이 메뉴에다가 쫘라록 입력하고 나서 전표추가 눌러가지고 분계를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요 5가지라는 거죠. 이 5가지라 뭐다? 재고자산. 그래서 우리가 FAT 1급에서는 재고자산이 상품 하나밖에 없죠. 근데 TAT 2급은 제조업이니까 원재료, 제품, 상품, 제공품 다양한 재고자산을 데이터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기말 원재료 재고액 하면 기말 원재료 재고액에다 입력해 주면 되고 기말 제공품 재고액 그러면 기말 제공품 재고액에 입력해 주면 되고 기말 제품 재고액 그러면 기말 제품 재고액에 입력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재고자산의 종류가 좀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아까 우리 고정자산 등록했고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을 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자동으로 입력해주는 메뉴가 있죠. 그거 이용하시면 되고 퇴직급여, 퇴직금 추계액을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하고 확인해가지고 모자라는 분만 여기다 입력해주면 되죠. 퇴직급여 가로 열고 전입액이라는 항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FAT 1급은 이 항목이 판매관리비 밑에 한 군데만 있었지만 이제 TAT 2급은 제조원가도 있고 판매관리비도 있어가지고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퇴직급여를 어떻게 넣어야 되느냐? 2개로 나눠 넣습니다. 생산직 500번대 퇴직급여 제조원가 쪽에서 찾아서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판매관리비 쪽에 구분해서 넣어줘야 돼요. 생산직과 판매관리직을 구분해서 입력을 해야 될 것이다. 자, 대손상각비, 이거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 계산해가지고 입력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법인세, 아까 선납세금 뺀 거, 선납세금 빼고 결산서에 나와 있는 법인세에서 선납세금 뺀 나머지를 여기다 입력해줘요. 결산서에 나와 있는 법인세 거기에서 선납세금 아까 수동 결산한 거 그걸 뺀 나머지 금액만 여기다 입력한다. 우리 FAT 1급에서도 이렇게 입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항목이 지금 예를 들면 제조원가하고 판매관리비로 나누어진다든가 재고자산의 종류가 더 많아진다든가 이런 점들이 더 많아서 조금 더 복잡해요. 다 입력하고 나서 이 전표 추가 누르면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수행 내용을 한번 해서 재무전자의 결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또 많네. 5개군요. 자, 그러면 다음 자료를 입력하여 결산 수행을 완료하고 재무제표를 완성하시오 그랬는데
수동결산인지 자동결산인지 수동결산만 우선 찾아봅시다. 자, 1번을 보니까 기간 미경과분 보험료 수동결산 사항. 자, 2번을 보니까 외화 장기 차입금의 환율을 얘기해줘요. 이거 수동결산 사항. 예. 외화 환산 이익이나 손실이 나와요.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3번 재고자산 명세. 이건 자동결산 사항이에요. 자동결산 사항. 그 다음에 4번 감가상각비. 이거 자동결산 사항. 그 다음에 4번 법인세 차감전 이익에 대한 법인세 3천만원. 이거 자동결산 사항인데 법인세 중간애납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이 선납세금 계정에 계상되어 있어요. 이거는 수동결산해야 돼. 그러니까 5번은 수동결산과 자동결산을 병행해야 돼. 5번은. 네. 그래서 이렇게 수동결산, 자동결산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수동결산을 먼저 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러면 수동결산을 1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납부한 보험료의 기간 미경과분에 대한 정리분계를 하시오. 보험료가 120만 원을 납부했는데 내년 9월 달까지라는 거. 9월 3일. 이야. 일수로 계산하네. 일수. 네. TAT 1급은 이렇게 복잡해집니다. 우리 FAT 1급은 항상 뭐 보험을 가입하면 9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이렇게 시험 문제가 항상 매월 초로 문제를 내죠. 예. 그런데 TAT 2급은 실무하고 아주 더 가까이 가서 보험을 꼭 1일날 가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4일날 가입해가지고 그 다음에 3일날 종료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미경과분에 대한 보험료를 일수로 계산해야 돼. 일수로. 자, 그리고 어떻게 계산하냐? 자, 120만 원에 대해서 말이죠. 미경과 일수를 계산하면 9월 3일까지니까 1월 달 며칠이고 2월 달이 며칠이고 3월 달이 며칠이고 4월 달이 며칠이고 5월 달이 며칠이고 6월 달이 며칠이고 7월이 며칠이고 8월이 며칠이고 9월이 며칠인지를 계산해야 돼요. 예. 자, 계산 한번 해볼까요? 1월은 며칠이죠? 31일. 2월은 며칠이죠? 여기 보니까 힌트를 줬어요. 29일까지 있대. 3월은 31일, 4월은 30일, 5월은 31일이죠. 6월은 30일, 7월은 31일이죠. 8월 31일이죠. 맞나요? 9월은요? 9월은 3일날 끝나죠. 그러니까 3일. 보험 만기가 3일이니까 3일. 이걸 계산기로 다 더해야 돼. 계산기로 30일 더하기 29 더하기 31 더하기 30 더하기 31 더하기 30 더하기 31 더하기 31 더하기 3는 247 나오는데요. 제 계산 맞았나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247 나오나요? 자, 여기서 양편 넣기. 양편 넣기라는 것은 첫날과 끝날을 다 넣어요. 일수로. 만약에 한편 넣기 하면은 여기서 지금 기간이 1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잖아요. 한편 넣기. 그러면 1월 1일을 하나 빼든지 시작하는 날을 빼든지 끝나는 날을 하나 빼라 이거예요. 그게 한편 넣기. 예? 양편 넣기. 다 넣는 거예요. 끝나는 날도 일수로 치고 시작하는 날도 일수로 쳐. 근데 우리가 원래는 어떻습니까? 자, 1월 1일 날
1월 1일 날 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면 1월 1일 날 보험 기간이 하루 지난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돼야 하루 지나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1월 1일 날 보험에 가입해 놓고 보험 가입 기간이 1일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 날 1월 2일이 돼야 이제 기간이 하루 지났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양편 넣기로 하느냐 한편 넣기로 하느냐는 얘기가 그런 논리예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일수 계산할 때, 일할 계산할 때 저렇게 양편 넣어라, 한편을 넣어라 이렇게 해주니까 여러분 한편 넣어라 하면은요 다 더한 다음에 1을 빼야 돼. 양편 넣으라 그러면 안 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계산해요? 120만 원 곱하기 247 나누기 며칠? 366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계산합니다. 120만 원을 곱하기 미경과일수 247 나누기 여기는 366일이래요. 그래서 366 그러면 아니 소수가 나오나? 809, 836 소수 나오나요? 네. 809, 836 네, 소수는 버리세요. 네, 809, 836이 미경과 보험료입니다. 다시 한번 계산. 120만 원 곱하기 247 나누기 366 예, 맞아요. 809, 836 이거를 회계 처리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표 입력 한 개씩 하면서 가죠. 자, 809, 836 이것도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입력을 하면서 할까요? 809, 836 적어 놓으시고 12월 31일자 일반 전표에다 넣어야 되죠? 대변의 보험료. 자, 근데 이 보험료를 800번 때 써야 될지 500번 때 써야 될지 문제를 봐야 돼요. (9월 4일) 납부한 거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왜 9월 4일 걸 조회를 해봐야 되냐면 이걸 알아야 되니까. 예, 이거 바로 입력 못 하겠네요. 9월 4일 걸 먼저 조회합니다. 그랬더니 800번대 보험료를 썼어요. 영업부 자동차 보험이었어요. 그러니까 800번대. 예, TAT 2급은 요거 비용 잘 확인해서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12월 31일로 다시 가서 대변에 800번대 보험료 821번 거래처 하자. 아까 무슨 거래처였지? 그 거래처도 있던데. 여기서 거래처는 뭐 채점 안 하니까 그냥 가야겠어. 네, 아까 금액 계산한 거 적어놨죠? 얼마죠? 809, 836 차변에 이것을 우리가 선급비용이라고 하더라 이겁니다. 선급비용이라고 하더라. 선급비용 809, 836 히타 켜져 있는데 지금 온도가 지금 자, 두 번째 문제. 결산일 현재 외화장기 차입금이 외화 장기 차입금은 베스트 주식회사에서 2018년 5월 1일에 차입한 US 달러 20만 달러이다.
상환 예정일이 2023년 4월 말일이며 적용할 환율은 다음과 같다. 자, 지금 우리 회사가 20만 달러를 외화 부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2018년도에 차입을 했어요. 그러면 결산 때 요 환율로 환산을 해야 되거든요. 환산을. 자, 결산 때가 2019년 12월 31일 현재 20만 달러가 얼마인가를 환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외화 장기 차입금이 얼마로 잡혀 있느냐 하는 것을 조회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왜냐? 조회하지 말라고 여기다 딱 알려준 거예요. 이게 2018년 5월 달에 차입을 했고 2018년 결산 때 이렇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평가했어요. 그러면 지금 아마 조회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겠죠. 20만 달러 곱하기 1,000원 해가지고 여기 1,000원을 곱하면 얼마예요? 2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러면은 요 지금 차이 1,000원과 1,100원의 차이만 20만 달러에다 곱하면 되지. 그렇죠? 그래서 100원이 지금 어떻게 돼서 환율이 100원이 올라갔죠. 100원 곱하기 20만 달러 하니까 2천만 원. 그러면 1,000원이었으면 아까 그 2억이었군요. 2억. 예. 자, 그래서 2천만 원만큼 자, 100원 곱하기 20만 달러 하면 2천만 원 나오죠? 100 곱하기 20만 하면 2천만 원. 2천만 원만큼 어떻게 돼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2천만 원. 그래서 외화장기 차입금을 2천만 원 증가시키는 전표를 입력해야 된다 이 말이죠. 환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부채가 증가한 거예요. 네. 자, 결산까지 끝내고 우리 쉬는 시간 가질게요. 예, 빨리 갔다 오세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 입력해야 되겠죠. 자, 12월 31일 부채 증가 대변의 외화 장기 차입금 하면 있나 볼까요? 예, 있어요. 이거는 거래처를 넣어야 되겠네요. 예, 거래처가 베스트 B 2천만 원 부채 증가. 차변은 이것은 손실을 본 거죠. 그래서 외화로 검색을 해보면 외화 환산이라고 있어요. 외화 환산. 그래가지고 손실을 봤다 해서 외화 환산 손실 935번. 자, 거래처하고 적용은 그냥 비워 놓겠습니다. 2천만 원. 이렇게 해야 된다. 외화 환산 손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는 자동 결산이니까, 근데 자동 결산인지 수동 결산인지 따져봐야 되겠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재고 자산의 그 장부하고 실사하고 실제 재고하고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밑에다가 비정상 감모가 있대요. 비정상 감모. 자, 정상 감모는 수동 분기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재고 금액을 실제 금액으로 넣어주면 되니까. 그러면 자동으로 매출원가가 그만큼 늘어요. 증가한단 말이죠. 매출원가가. 그런데 비정상 감모라면 얘기가 달라요. 비정상 감모는 영업의 비용 처리해야 되니까. 자, 여기서 보니까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비정상이래. 그러면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돼. 일반 전표에 수동 결산해야 됩니다. 자, 뭐가 지금 부족해요? 원재료가 부족하군요.
원재료가. 네. 50개 부족해. 이게 비정상이래. 근데 금액으로 환산한 걸 우리가 이용해야 되니까 100만 원이 부족해요. 100만 원. 1000만 원과 900만 원의 차이. 요 100만 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모 손실로 처리해야죠. 재고자산 감모 손실. 예. 그래서 일반 전표에 또 가야 되겠네요. 자, 100만 원만큼은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무엇을? 원재료를. 자, 12월 31일 전표를 더 추가합니다. 손실은 차변이죠. 차변에 재고로 입력해가지고 재고자산 감모 손실 딱 선택합니다. 자, 거래처 적요는 좀 넣어줄까요? 원재료 감모 손실 2번. 그래가지고 100만 원이었죠. 예, 100만 원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 인식시킵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변은 뭐가 가야 될까요? 뭐가 손실 봤어요? 원재료. 그렇죠. 원재료. 자산 감소. 153번. 그런데 이때 적요를 그냥 지나가면 이 문제 틀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실무 수행에 그 FAT 1급 연습하면서 실무 수행에 뭐가 있냐면 타계정 대체 적요는 반드시 입력해라 그랬죠. 예. 이게 바로 그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원재료가 제공품으로 투입된 게 아니라 원재료가 지금 다른 곳으로 갔다 이거예요. 다른 곳. 이게 바로 타계정 대체. 어디로 갔어요? 재고자산 감모손실로 갔다 이거예요. 재고자산 감모손실로. 원래 정상은 뭡니까? 원재료는 제공품으로 투입이 돼가지고 나중에 제품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공장에 투입이 돼서. 근데 이건 공장에 투입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바로 타계정 대체입니다. 제대로 안 갔다 이 뜻이에요. 제대로 안 갔다. 그러면 여기 적요에 8번. 8번을 꼭 코드로 넣어야 돼요. 네.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원재료, 그러니까 지금 재고자산 감모손실이 나와가지고 원재료든 제품이든 제공품이든 다 마찬가지. 재고자산 감모손실이 나와서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손실 넣고 대변에 원재료 아니면 제공품 아니면 제품 또는 상품 이런 걸 넣을 때는 적요 꼭 8번 넣어야 됩니다. 귀한 문제입니다. 이게 자주 문제가 안 나오고 이게 띄엄띄엄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요 대목을 수업 시간에 빠졌다든가 요 대목에서 설명을 좀 놓쳤다든가 하면은 이런 게 언제 있었나 할 정도로 띄엄띄엄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 좀 잘 집어넣어야 될 문제입니다. 네, 이 문제가 참 좋네요. 여기 재무전자 문제가. 자, 그래서 요거 비정상 감모에 대한 것만 지금 여러분 확인한 대로 여기 500개인데 창고에 가보니까 450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실제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요거를 입력을 할 거예요. 나중에 자동 결산에다 입력할 때는 요 금액 그대로 입력합니다. 이 장부 금액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결산자료 입력할 때는 실제 재고를 넣는 거예요. 장부 재고 넣으면 안 돼요. 다음에 4번 감가상각비는 아까 준비 다 해놨고, 그 다음에 5번 이것도 섞여 있죠. 선납세금을 수동결산해야 되니까. 그러면 현재 선납세금을 어디 가서 확인하느냐? 시산표에 가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산표로 갈까요? 합계잔액 시산표 12월 31일자로 선납세금은 당좌자산 속에 있어야 돼요. 네. 가보니까 여기 9,993200이 있더라 이겁니다. 9,993200 이걸 어떻게 해요? 메모해 둬야 되죠. 네.
딱 메모를 해 두세요. 아니면 여기서 컨트롤 C가 딱 눌러가지고 복사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복사해 놓고 일반 전표에 가서 선납세금을 아까 차변에 잔액이 있는 거 시산표에서 보고 왔죠? 여기 차변에. 그럼 오늘은 이게 대변에 여기다 넣어야 제로가 되지. 선납세금이. 그래서 일반 전표에 가서 이번에는 대변에 선납세금 거래처 필요 없어요. 대변에다가 9,993,200 복사 되는군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한 복사 되면은 여러분 시험 볼 때 시간이 아주 중요해요. 시간 관리가. 그러니까 이것도 적느라고 시간 넘기지 마시고 컨트롤 C 했다가 컨트롤 V. 거의 다 되네요. 셀이 복사가.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줄에 차변에다가 이걸 비용 처리하라고 그랬죠? 무슨 비용? 법인세로 대체하라. 998 법인세 컨트롤 V. 이렇게 수동결산에 이걸 미리 해놔야 돼요. 그리고서 이제 결산자료 입력에 가면은 우리가 반영한 것 중에 결산자료 입력하고 관련된 게 뭐예요? 요 법인세하고 요 원재료하고. 이 원래 원재료하고 법인세는 결산자료 입력에다 입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부가 수동결산해야 될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 여기다 입력했어요. 이 내용이 결산자료 입력에 가면 보이게 돼 있어요.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자동 결산하러 갑니다. 자, 전체 메뉴 가가지고 결산자료 입력합니다. 몇 월부터 몇 월로 해야죠? 1월부터 12월로 하시고 확인 누릅니다. 이게 제조원가가 나와야 되는데 왜 판매비와 관리비가 다시 1월부터 12월 다시 입력하시고 여기다가 F2를 한번 눌러볼까요? 여기서 F2 눌러가지고 제품 매출원가로 바꿔주세요. 제품 매출원가. 엔터 치고 1번 500번대 원가 경비 500번대. 네, 이걸 이렇게 해줘야 되겠군요. 그리고 확인 눌러볼까요? 그렇지. 네, 이 제품 매출원가가 이게 보여야, 이게 제조원가 요 항목이 보여야 돼요. 네, 안 보이면 안 됩니다. 아까 보니까 여기 보니까 바로 매출원가 밑에 판매관리비가 바로 나왔거든요. 요만큼이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제조업이기 때문에 아까 첫 화면에서 옵션을 매출원가로 고치고 제조 1번 이렇게 하는 거 필요하겠습니다. 뒤에 또 우리 결산자료 입력 문제 또 나올 거니까 그때 또 연습하기로 하고. 자, 이제 우리가 입력해야 될 걸 하나씩 확인해 볼까요? 자, 위에서부터 요건 없고 재고자산 이 900만원과 2700만원을 어디다 입력하느냐? 기말 원재료 재고액 어디 있어요? 기말 원재료 재고액 여기에 있죠. 여기에 900만원을 넣는다 이거예요. 실사재고를. 자, 이거 넣고 그 위에 거 한번 잠깐 볼까요? 여기 벌써 넘어와 있죠? 타계정으로 대체액 100만원. 그러니까 타계정 대체한 것이 100만원은 이것이 빠져 있기 때문에 매출원가로 이건 안 들어가요. 이게 없으면 요 빠진 것만큼이 매출원가로 들어가지. 그래서 여기다가 별도로
타계정으로 대체된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100만 원은. 원래 장부에 10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100만 원이 타계정, 영업의 비용으로 갔다. 그래서 실제 재고는 900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있죠. 제품 재고액이 있죠. 그럼 기말 제품 재고액. 기말 제품 재고액은 제조원가가 다 끝난 밑에 있어요. 기말 제품 재고. 우리가 이 제품이라는 건 뭐가 나와요? 제품이라는 건 여러분 제조원가의 그 프로세스가 제품이 뭐 어떻게 해서 만들어져요? 원재료, 노무비, 경비. 예? 원재료비하고 노무비, 사람이 일을 해야죠. 그 다음에 거기 전력비라든가 이런 제조 경비가 들어가야죠. 그래야 제품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제품은 제조원가 밑에 있는 거예요. 아까 원재료는 제조원가 속에, 제조원가 속에 맨 위에 있지. 원재료니까. 우리가 제조하는 거에 3대 원가가 뭐냐면 제조의 3대 비용 하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예요. 우리가 뭔가를 만들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고 경비가 투입돼야 돼. 그래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게 여기까지가 지금 제조원가예요. 그래서 여기 8번에 뭐예요? 당기 총 제조비용. 거기다가 기말 제공품 재고액을 더해서 기말 제품 재고액을 기말 제공품 재고액을 빼면은 이게 당기 제품 제조원가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다 입력하면 돼요. 우리는 기말 제품 재고액 얼마입니까? 2,700만 원.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자동으로 반영되게 감가상각비죠. 자, 감가상각비는 아까 준비 다 돼 있으니까 기능모음에 가가지고 감가상각 반영 누르죠. 그러면 여기 다 준비되어 있어요. 무형자산까지. 유형자산, 무형자산 탭이 나눠져 있죠? 다 준비되어 있죠? 네, 밑에서 결산 반영을 누르면 돼요. 그러면 성공하였습니다. 확인. 그럼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아까 감가상각비 중에 제조원가 500번대가 있었죠. 그래서 그거는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공장 건물하고 공장 기계가 이쪽에 들어가. 아까 그 금액은 제조원가 안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차량하고 비품은 판매관리비였죠. 그러면 그 감가상각비는 지금 여기까지는 제조원가란 말이에요. 제품 위에 있는 것은. 그럼 판매관리비는 뭐예요? 제품 만든 다음에 팔아야죠. 그래서 제품 만든 다음에 그 밑에 판매관리비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밑에 가면은 판매관리비 뭐 이것저것 쭉 하다가 감가상각비 또 나오죠. 여기에 차량 운반구 비품. 아까 그 감가상각비 일로 들어가. 또 하나 있었죠. 개발비. 예? 개발비. 개발비는 유형자산이 아니니까 더 밑에 무형자산이 또 더 밑에 있어. 여기 무형자산, 무형고정자산 상각이다 해서 개발비는 또 더 밑에. 이렇게 제자리를 찾아서 넣어주니까 메모해가지고 우리가 찾아서 넣는 것보다 이게 지금 굉장히 표가 복잡해졌잖아요. 옛날 도소매업보다 이 제조업이니까 더 항목이 훨씬 많아졌죠. 이게 찾는데 시간이 걸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하는 기능을 이용하는 게 좋다 이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뭐만 남았어요? 법인세만 남았죠. 자, 법인세 맨 밑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했듯이 법인세도 우리가 수동결산에서 선납세금 정리한 것이 있죠. 그거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9,993,200. 이게 선납세금 정리한 그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뺀 나머지를 거기다 넣어야 돼요. 그래서 계산기를 가지고 3,000만 원이다 그랬습니다. 회계에서는 3,0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3,000만 원을 다 입력하지 말고 3,000만 원 빼기 3,000만 원 빼기 요거 9993200 해보세요. 9993200는 했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20006-800 이렇게 나오네. 이게 맞다면 엔터 치면 여기 9번이 3,000만 원이 돼야 돼.
엔터 치고 나서 9번이 3천만 원으로 변하면 이거 제대로 입력한 거예요. 여기가 3천이 돼요. 아까 그 선납세금하고 요거 지금 입력한 거 합쳐서. 예. 그래서 우리가 제조업에서의 결산자료 입력 처음 해봤죠. 예. 항목이 좀 더 복잡하다. 이거. 그리고 나서 닫아버리면 안 되고 위에 가서 뭘 해요? 점표 추가 이거 눌러야죠. 점표 추가 누르고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하면 돼요. 점표 추가를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TAT 2급에서도요. 우리가 결산 문제는 이렇게 많이 안 나와요. FAT 1급에서 딱 2개 나온다고 그랬죠? 예, TAT 2급도 예, 이렇게 여러 개는 안 냅니다. 한두 개는 나올 거예요. 자, 우리 좀 쉬는 시간 가져야 되니까 10분간 쉬었다가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